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대신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중국의 작년 GDP 성장률이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음에도 상해종합지수는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핵심 의제는 미중 무역 협상인 걸까요?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을 통해서 시장에 남아있는 핵심 의제들 파악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볼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계속 지난해 4분기 실적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애당초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적을 발표한 75%가 현재 벌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요. 아직 전체의 1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은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뉴욕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새로운 비핵화와 관련한 반복론들이 부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어저께요. 중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문매와 소비 부진에 의해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경제 지표들을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자세히 함께 들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화해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화해 창업자가요. 서방국 경제가 계속되면은 감원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과연 화해의 상태는 현재 어떤 상황인 것이고 서방국가의 힘겨루기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지만요. 그래도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한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나면서요. 눈에 띄는 점은 대체로 투자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점이라고 이 미국 CNBC가 이 현지 시각 20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팩트셋에 따르면요. 이 지난주부터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에 지금 11%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약 75%가 영업이익의 이 월가의 전문가 전망치를 뛰어넘었고요. 이 절반 이상은요, 매출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중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식음료 소매업,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가 특히 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것은 이 월가 은행주들이죠. 근데 예상보다 조금 약한 성적표를 공개하긴 했지만, 이 JP 모건은 15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이 전망치를 윗돌았고요. 웰스파고 또한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 CNBC는 하지만 JP 모건 체이스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이 월가의 대형 은행들은요, 이 작년 4분기 채권 트레이딩 부분에서 이 실적이 조금 부진했지만, 굉장히 이 소매 영업 쪽에서는 이 강력한 성과를 냈고, 이 신용 상태도 견고했다고, 이는 미국 가계가 예상보다 좀 잘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뜻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보시면 애플이 중국 경제 둔화에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무역 전쟁의 충격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무역 관세로 부가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밝힌 기업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겠죠. 지난해 이 CNBC는 전년과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요, 이 지난해 4분기 기업 이익 성장세는 조금 둔화를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지난기 4분기 S&P 500 기업들의 이 평균 성장률이요, 현재까지 10.6%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나머지 기업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면 이 S&P 500 이 소속 기업들은 두 자릿수의 성장세는 5개 분기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 올해 기업 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조금 깎아내렸습니다.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이 의구심을 가졌다 할까요? 그래서 이는 지난 4분기 뉴욕 증시가 급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CNBC와 지금 월가 이 큰 이런 방송 업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CNBC는 올해 들어 주가가 강력하게 반등하는 것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요. 이 무역 전쟁 및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라는 의미로 분석을 하면서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만 조금은 엇갈린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번 주에 중국 경제지표 추가 둔화 여부에 대해서 주목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4분기 GDP 성장률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로 나왔죠. 근데 지금 6.4%로 예상치와 부합한 이러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 산업 생산 전년 대비 5.7%로 이 지난달 발표치를 좀 상회한 이런 모습 보였고요. 이 고정자산 투자는 5.9%로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 GDP 성장률이 6.6%로 발표가 됐다. 즉 정부가 목표했던 수준의 이 부합이 되자 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주말에 발표된 중소기업 감세 등의 경기 부양 정책 등이 힘입어서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등 이 성장률보다는 어느 정도 이 중국의 정책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 생산 개선에 이어서 이 중국 산업 생산도 좀 양호한 결과를 내놓은 점도요, 이 투자 심리 개선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상당히 일관된 주장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주 넷플릭스에 대해서요, 향후 전망이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경쟁 기업들이 계속 치고 올라와서인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어서 제가 이 기업 중심으로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준비해봤습니다. 이 지수뿐만 아니라 기업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이죠. 이 넷플릭스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 30억 달러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중에 투입할 계획임을 밝힌 상황에서요. 현금 투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우려심이 월가 일각에서는 좀 제기된다라고 이 CNN 머니가 지난 18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CNN 머니는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 집중 투자 덕택에 이 버드박스와 하우스 오브 카드, 오자크 등의 히트작을 연달아 냈다면 그 덕택에 특히 해외 구독자 증가가 두드러졌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즉 부진했다는 뜻이겠죠. 이 반면 지난해 4분기 현금 유동성이 마이너스 13억 달러입니다. 한 해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이 재무 상황이 조금 악화됐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무디스의 닐 베글리 이 선임 부사장은요, CNN 머니에 이런 막대한 현금 투입이 마냥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의 방향이 맞지만 이처럼 재무 상황이 좀 약화하는 것이 이 많은 투자자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요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월가 투자 은행들은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강화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먹혀들 것이다. 이러한 점에는 좀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골드만삭스도 지난 18일자 보고서에서요, 이 넷플릭스가 이 콘텐츠 투입자 가입자 증가 추세와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이렇게 전했고요. 또 이 넷플릭스가 이미 아마존과 홀루 그리고 구글의 유튜브와 치열하게 현재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애플과 디즈니 및 이 CNN 소유사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에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이 장기 게임이다라고 하면서 넷플릭스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이 주가 목표치 또한 450달러를 내놨습니다. 이는 지금 18일 시간외 거래에서 약 4% 하락한 수준에 비교해서 무려 23%나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투자할 만하다,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내놓은 거죠. UBS 역시 넷플릭스의 콘텐츠
강화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주가 목표치를 420달러로 쪽은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CNN 머니는 좀 그렇지만 넷플릭스 장기채 부담이 지난 2015년 말 이후에 104억 달러로 4배 증가했음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크본드 차입으로 메울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지금 경색이 되면 차입 부담이 커질 테죠. 그러면 이제 이 채무 압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즉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채무에 대한 압박이 조금 이제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건 좀 한 방에 좀 먹고 먹히는 이런 치열한 좀 싸움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워낙에 글로벌 기업이고 이런 채무 압박이 2021년 2월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상환 부담이 없다는 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믿는 구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가 돼도요 갚아야 하는 돈이 5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무디스가 집계하는 것도 투자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고요. 연초에 불과한 현 시장에서 이 많은 이슈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해외 이 선물 투자의 대응 전략으로 기업들의 이 관심이 해외 선물 투자의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큰 그림으로 셧다운 같은 이슈는 좀 어느 정도 사실상 해결될 이슈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과연 언제일지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어서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는요. 이런 현 시장의 가장 좋은 대응 전략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핵 담판에 대한 기대감이요.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상당히 오랜만에 가지고 온 이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역사적인 2차 북미 핵담판이 다음 달 말이죠. 베트남에서 열리는 게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김 위원장의 만남에 거듭 기대감을 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를 통해서요. 이번 주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아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면서 2월 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고대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제가 좀 매일 보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기분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좀 그런 영향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둘의 만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좀 가장 유력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2017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죠. 에이펙 회의가 열린 다낭이나 아니면 남부 호찌민도 가능한 장소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으로 일관한 언론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왜 자신이 놀라운 진전을 인정을 하지 않느냐, 오마바 행정부 말기하고 지금을 비교해봐라 라고 트위터에 상당히 자기네 기분을 명확하게 표현하실도 좀 아는 분입니다. 왔다 갔다 하시지만 좀 이렇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주류 언론들 사이에서는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좀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이런 견해가 사실 지배적인 상황인 거는 확실합니다. 지난해 6.12 1차 정상회담 이후에도요, 기대와 달리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게 이유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이죠. 일시적인 업무정지 장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로 인해서 정치적인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상당 부분 양보하고도 외교적인 성과로 홍보할 가능성, 즉 쇼맨십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한 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 거부의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염두에 둔 듯이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2차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김 위원장에게 약속했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시작하라라는 우리의 기대를 북한에 제시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비핵화와 관련해서는요, 현재 이 핵 폐기보다는 핵 동결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방향성을 분석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북미 간 협상이 당장 핵
폐기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요, 이 핵 동결하고요, 그다음에 ICBM이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폐기에 맞춰질 것이란 징후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최종 목표가요, 이 완전하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 이민 좀 변함이 없고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 간 비핵화談판에서는 이 지금 FFVD 짧게 이렇게 가는 중간 단계로서 실현 가능한 조치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라는 이런 분석입니다. 이 대북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요, 최근에 이 비핵화 이행 과정을 이 장기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민의 위험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이 같은 관측을 좀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은요, 지난 18일 미국을 방문한 김 부위원장과 이 고위급 회담 직전에 미국 미디어 그룹 싱클레어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비핵화와 긴 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항상 알고 있었다. 이 비핵화를 하는 동안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11일에도요, 이 폭스뉴스에서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목표라고 밝히면서 이 핵탄두의 미국 본토를 이 실현화를 ICBM을 폐기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추측이 조금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 더해서 이 뉴욕타임즈는 18일 북한과의 협상에 관해 브리핑을 받은 여러 나라의 외교 소식통을 좀 인용을 해서요,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한의 핵 연료와 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이러한 안이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좀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핵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금 꾸준히 받아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핵무력 증강을 위해서 행동을 멈추게 되면 현재 북핵 위기가 대폭 해소됐음을 강조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외교적인 이 치적이 추가될 수가 있고요. 북한에서도 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는 모양새를 또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웨덴에서 현재 지금 합숙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미 실무자들이 좀 조율하고 있는 이 비핵화 상응 조치도 이 같은 잠정 조치를 좀 담은 합의를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 많은 전문가들이 뽑는 2차 북미 핵 협상의 핵심은요, 사찰과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는 사찰과 검증, 즉 굉장히 지금 미국 내 불신이 높은 상황입니다. 북한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한 사찰과 검증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 대화 무용론을 잠재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박정현이라는 이 전 CIA 애널리스트는요, 이 북한 전역에 걸친 매우 강압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덧붙여서 과거 북한과의 협상들이 무너졌던 것은 이 검증을 위한 우리의 요구 때문이었다면서 이 사찰과 검증 없이는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즉 북한을 100%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어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주신 기업들의 호실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해외 선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해주신 지지라인에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여쭤볼게요. 네, 오늘은 이 크루드오일과 브렉시트 간의 이제 이런 문제로 유로 FX 준비했습니다. 이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일 마틴 루터킹 데이로 본장이 좀 휴장인 가운데 이 전산장에서는 소폭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제 추가적인 이 상승을 노려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53.40 즉 여기 이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53.240에 안착한 흐름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안착 이후 지지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가 53.54로 기록하면서 지지를 보여줬고, 그러면서 지금 54.2까지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55.78이죠. 그 윗 상단 라인이 55.78까지는 지금 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상승 대응을 진행하면 보다 더 좋은 대응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로 FX 이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유로 FX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어제 미국장이 좀 휴장이었기 때문에 한산한 관계로 유럽 쪽으로 좀 시선이 모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영국이 리스본 지역 50도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이 제기가 되면서 EU가 때마침 이 5월 23일부터 26일로 예정된 유럽 의회 선거에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런 좀 우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ECB가 올해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지면서 이번 주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이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만큼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이거 조금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재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죠.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을 한 이후에 다시 하락세를 조금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4290을 일탈한 이후에 두 번째 라인이죠. 현재 이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것을 좀 이탈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종가상 어제로서 지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움직임이 더 중요한데요. 지금 이 두 번째 라인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1.14290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하단 라인에 있는 1.134494까지 이 매도로 조금 계속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성장률 둔화 때문이라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매매 전략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소형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전일장 마감 시장부터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또 상승을 했습니다. 1월 들어서 월봉으로 보면요. 상해종합지수는 현재 4% 넘게 급등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일단 경기부양책을 썼으니까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제일 우리가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협상으로 전환돼서 어느 정도 성과는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진전은 있다. 이 정도로 좀 봐줄 수 있겠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분위기인 거고요. 사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밀렸던 걸 감안하면요. 이 정도는 이 정도 당연히 올라야 되겠죠. 못해도 3,000포인트는 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가 중국이 3,000포인트, 3,100포인트, 3,200포인트 상해조업 기준인데요. 이 정도는 됐었는데 지금 이제 2,600포인트니까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고요. 일단 이 정도 상승은 일단 경기부양책과 인위적으로 쏟아내서 지금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2019년 들어서 처음으로 2,600선을 드디어 올라탔습니다. 이제 탔는데 중요한 건 어제 윗꼬리에 좀 밀리긴 했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일단은 산전 성분지수가 0.59% 올라서 일단 7,62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창업한 지수가 이제 0.42% 상승을 하면서 1274.79에 마감했습니다. 상해종합 같은 경우 0.51%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항생지수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 얘기 드렸을 거예요. 어제 시황을 보신 분들이라면 항생지수가 왜 덜 오를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항생지수가 덜 오를까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덜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제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왜냐면 저항라인이 항생지수는 저항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생지수는 차트에 저항라인이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하는 라인 때문에 사실상 상해종합은 좀 더 올라가도 항생 같은 경우는 저항을 뚫고 가기가 좀 쉽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 드렸었는데 어제
결국은 이제 항생지수가 또 윗골이 좀 더 세게 달면서 밀렸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농약, 비료화학, 그다음 의료기계, 식품, 주류, 호텔 전장, 석유, 자동차, 건설자재 이 정도 올랐고요. 조선이 요즘 중국이 안 좋습니다. 조선이 한국 때문에 안 좋아요. 한국이 다 수주로 쓸어가는 바람에 조선이 요즘 중국 쪽 조선이 상당히 안 좋고요. 그래서 조선이 어제 좀 급락을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별하게 업종별로 특별하게 뭐 이슈는 없었는데 어제 최대 이슈는 바로 중국의 GDP 성장률이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었는데 6.6%로 역대 최저 나왔습니다. 뭐 매 분기마다 역대 최저 갱신하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새로울 건 없습니다. 새로울 건 없는데 뭐 역대 최저라는 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실질비로 조사한 건 아니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제 집계를 한 때 이후부터 보는 거니까 뭐 중국이 지금 역대 최저라는 건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면은 6.6% 정도면은 그냥 예상치 부합했다 뭐 이 정도예요. 어떤 쪽에서는 뭐 의외로 선전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쪽에서는 뭐 역시 실망감이 크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6.6% 이거를 믿습니까? 저는 잘 못 믿겠어요. 6.6%도 사실. 근데 이걸 가지고 왈가왈가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겨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크게 의미 둘 필요가 없다. 그냥 중국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나 목표나 의지가 몇 퍼센트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결과가 얼마나 나왔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다가 성장률을 맞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목표가 얼마냐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3월 전인데 목표가 얼마가 나올 건지 그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하다. 저는 약간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 이제 25일 날이죠. 인민은행이 추가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올 초에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라 뭐 시장에 이미 반영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반영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권시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지준율 인하하면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참 순진한 사람들이죠. 중국 증권시보는 참 순진한 것 같아요. 이미 다 지준율 계획되어 있으면 이미 다 그거 다 반영된 것 같은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은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하나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엄청난 진전을 거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트위터에서 계속 트럼프 트위터에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가 뭐 다른 쪽에서는 또 살짝 흘리는 게 지적재산권은 전혀 진전이 없다. 뭐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제 시장이 국내 증시가 잘 오르다가 조금 밀렸던 이유가 오후장에 미중 무역전쟁 무역 협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진전이 좀 없다라는 또 얘기가 또 흘러나오면서 또 어디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중 무역 협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포커스 뭐 특별히 펀더멘털이 엄청 변했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얼마나 경기 부양책을 얼마나 카드를 빼드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증시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일단 상해종합 2,600을 안착을 했죠. 안착을 했는데 안착했는지 안 했는지는 오늘 봐야지 알아요. 오늘 봐야지 알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서 2,600 위에 올랐으면 안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해종합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요. 어쨌든 2,650까지는 올라가고요. 여기서 만약에 2,700포인트까지 점프해서 안착하게 되면 갭을 다 메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2,700포인트까지는 쭉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상승을 좀 열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로 보시고 상해종합적으로 좀 거래하시는 분들은 홍콩보다는 상해종합적으로 좀 보시는 건 좋은데 홍콩 항생지수 마찬가지로 홍콩 항생지수 다만 여기 저항만 벗겨내면은 그래서 27,000, 28,000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레벨대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2,700, 상해종합 2,700, 홍콩 항생 28,000. 이 정도 라인이 거의 비슷하게 시기에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서, 약간 비중을 좀 늘려가는 형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풀리거나 혹은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멘토님의 마감 시황 내용을 받아서요.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가장 최고의 이벤트는 역시 4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2018년도 경제 성장률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6.6%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하지만 성장률 굉장히 부진했다라고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네, 이제 제가 아까 서두를 던졌을 때 내용에서 뭐 정확하게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여기서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제 이제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2018년 중국 GDP 성장률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4분기 걸 발표했어요. 4분기로 발표했는데 1, 2, 3, 4분기 다 발표하면 2018년이 나오겠죠. 다 자동적으로 2018년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6.6%로 집계가 되는데 GDP 총액은 약 90조 309억 위안. 우리가 또 1경 4,910조. 엄청 많네요. 1경, 의미가 전혀 안 와닿고 있어요. 1경 하면 그때부터 의미가 전혀 와닿지 않죠. 지난해 이제 3월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업무보고 때 밝힌 성장 목표치 6.5%를 약 0.1% 상회했죠. 그러니까 이거 믿겠냐고요, 이거. 그러니까, 자, 지난해 3월에 리커창 총리가 전국 인민대표자 회의에서 업무보고 때 6.5%를 제시했어요. 올해 3월에 또 인민대표자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제시하겠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전인대에서 뭐라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좀 1, 2, 3, 4분기 해가지고 2018년 중국 GDP 가지고 어제 오늘 엄청 떠드는데 참 의미 없는 소리들 엄청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목표는 달성했지만 믿기 힘들다 분위기고요. 그리고 2015년에 국내 총생산 GDP가 6.9%를 찍었어요. 그때 이제 7%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바우치 성장이 무너진 하이가 되겠죠. 2015년이 계속 중국이 7% 이상 성장을 했다가 7%가 처음으로 무너진 게 2015년이었고요. 그리고 5년 만에 이제 바오류 6% 성장, 6% 성장으로 현재 지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바오류도 사실상 올해까지 가능하고 2020년에는 바오류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2010년에 10.6%를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 성장 끝났고요. 그리고 2011년에 9.5%, 2012년에 7.9, 2013년에 7.8, 2014년에 7.3, 그리고 2015년에 6.9, 2016년에 6.7, 그 다음 2017년에 잠깐 6.8로 좀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향곡선, 계속 추세적으로 쭉 하향곡선 그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솔직히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6%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미국이 몇 %인데요? 미국이 지금 4%, 5% 얘기하고, 미국이 엄청 초호황이라고 해야 4, 5%를 얘기할 정도인데, 중국은 6% 성장이면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GDP 성장률, 한 나라의 GDP 성장률을 알면, 그 나라의 금리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물가 상승까지. 중국은 지금 금리 자체가 10%대예요. 10%대도 있고, 지금 8% 후반대이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성장률을 계속 지속한 나라가 이상히 어디 있겠습니까? 매년 그 성장을 지속한다? 그럴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아무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그 흐름대로 계속 보통 어떤 나라가 성장을 하고 그 성장에서 꺾이면서 서서히 이제 성장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성장 자체보다는 질적으로 이제 바뀌는 유럽의 그 어떤 선진국들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형태를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막 7, 8% 막 이래요.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GDP가 그 정도는 올라가줘야 버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물가 상승률의 GDP 성장률이고 그 다음에 금리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밀렸다는 게 뭐가 문제냐면 밀리는 건 당연한데 너무 가파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향 곡선 자체가 연착륙
연착륙이라고 하면 이렇게 쭉 착륙해가지고 이렇게 쭉 천천히 착륙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가파르다. 하락하는 폭이 너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그 폭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뭐 어떤 게 중요하겠습니까? 3월에 정인대에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랑 중국 정부에서 뭐라고 올해 목표치를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목표치에 어차피 맞출 거니까 뭐 별일 뭐 전 세계 큰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으면 거의 거기에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월에 전인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겠고요. 중국 정부도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가파르다. 가파르기 때문에 가파른 거를 막으려면은 질적 성장을 양적 성장을 지속하기에는 사실상 부채 때문에 힘드니 가파르게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밀리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다. 우리가 경제 성장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 질적으로 성장한 걸 원한다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질적 성장을 계속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하고 있는 공산당의 그런 지지 세력이나 지지 기반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명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핑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 성장 핑계로 계속 이용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하락세가 너무 가파르면 그조차도 불가능하다. 지적 성장한다 그랬는데 질적으로 성장을 크게 못 해버리면 뭐 사실 뭐 질적 성장한다 그래놓고 뭐 질적으로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질적 성장이냐라고 중국 인민들이 이제 떠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경기부양책으로 좀 선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 현재 중국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 많은 딜레마에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어떠한 해결책을 쓰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고는 있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떤가요? 글로벌 슈퍼스타 시간에 항상 얘기를 드렸었죠. 그 감세가 가장 빠르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경제 채널 중에 가장 빠르게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미 대규모 감세를 했을 때 이미 감세했다고 얘기 드렸었고요. 이미 감세를 엄청나게 했어요. 12월에 감세를 대규모 감세를 하고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 정책을 막 실행하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는 올해 첫 1월 되자마자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 무려 6개를 발주합니다. 6개. 그 라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라인이에요. 우리나라 한 2호선 정도 되는 라인들을 6개를 막 대규모로 막 시작을 합니다. 그 3개 철도 사업을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쏟아붓는 돈이 무려 170조 원. 인프라에다가 쏟아붓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 우리나라 옛날에 2010년 초반, 2000년대 후반, 2010년 초반에 4대강으로 많이 쏟아부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건데 좀 더 실용적인 것 같아요. 지하철이니까. 여기는 좀 더 실용적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쪽으로 이제 170조 원의 돈을 좀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 쏟아붓는 형태가, 쏟아붓는 계획이 중요한 것보다는 실행이 중요하겠죠. 근데 실행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경기를 끌어올렸는데, 중요한 건 중국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중국이 현재 국가 부채가 GDP의 250%, OECD 평균 진작 넘었고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약 3배 정도 됩니다. GDP 부채가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가 이 국가 부채가 많다라는 부분. 물론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국가 부채를요,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미국 달러와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채를 매각하면은 사실상, GDP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거를 이제 금융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절대 건들질 않거든요. 이걸 절대 건들질 않기 때문에 지금 자꾸 돈이 모자르니까 부채를 일으켜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170조 원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실행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채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실행이 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가 저는 조금 중요한 상황이다.
이걸 보면 사실상 쉽지는 않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걸릴 거고, 부채 일으키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지지부진하면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계은행, IMF, OECD도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6.2%, 6.3%로 좀 낮춰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나올 건데 이미 나왔어요, 한번. 작년 연말에 이미 한번 중국 정부에서 GDP 목표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 이미 야한데 이미 6% 초반대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중국 정부가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발표된 이 경제 지표가요, 무역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 지표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진짜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경고성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GDP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역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상당히 이걸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중국 외무성에서 중국 그 외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니네나 잘해라. 그리고 우리 목표치는 6.5였는데 6.6이 나온 거니까 잘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6% 나와서 너네가 문제가 생길 거고 앞으로 무역협상 빨리 하면은 너네 더 안 좋아질 거야라고 뭐 얘기하는 그거 중국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막상 이걸 가지고 중국이 치는 반응은 당연하죠. 6.5가 원래 목표치였는데 6.6이면 잘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무역 전쟁에서 이렇게 잘 나와 라는 걸 보여주려고 수치를 6.6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6.6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중국 정부도 지금 힘들죠. 무역 전쟁 때문에 힘들긴 한데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큰 양보를 갑자기 GDP 발표가 GDP가 좀 쇼킹이 나와가지고 6.6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장 무역상을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다만 앞으로의 GDP 목표치를 좀 산정을 하는데 무역전쟁이 계속 진행될 경우 그걸 다 하향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6% 초반이라고 전인대 전에 이제 미리 살짝 뉘앙스를 풍겨줬는데 6% 초반대가 이제 협상 타결 및 이게 지지부진한 타결 아니면 지지부진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지부진하게 갔을 경우 아마 2% 극초반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여기 타결되면 2.3 정도로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일단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 한마디 하고 중국 정부가 경제 GDP 성장률 때문에 무역 협상을 뭔가 바꾸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전혀 없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할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이요. 화웨이에 대한 이 보이콧이 계속되면 가문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일단 런정페이 회장이요. 좀 이제 많이 힘든가 봐요. 많이 힘들어서 지금 막 갑자기 회사에다 이메일을 전 직원한테 보내고 막 하고 있는데 이게 힘들었던 이유가 왜 힘들어졌냐면요. 다 괜찮았는데 갑자기 폴란드에서 스파이 사건이 난 뒤로 완전히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화웨이 같은 경우가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얘기였냐면요. 우리 거 못 쓸걸? 우리 거밖에 쓸 수가 없을걸? 우리 가격이 싼데? 가성비 최고인데? 쓰려면 써봐 한번. 마음대로 해봐. 우리께 제일 쌀 거니까 어차피 쓸 거야 라고 계속 이렇게 자신만만하다가 폴란드 스파이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게 큰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유럽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참 싸우고 있는데, 유럽이 계속 중립을 지켰었어요. 중립을 지키기보다 미국 편에 붙어 있었는데, 이 화웨이의 폴란드 스파이 사건이 벌어진 뒤로 유럽이 완전히 미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화웨이가 어느 정도 이제 정신 차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정신 차렸다보다 이제 사태를 이제 좀 직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뭐라고 연접회 회장이 오느냐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보이콧이 계속되면 결국 감원할 수밖에 없다.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둘러싸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서방 이제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죠. 화웨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낙관적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현재 유럽 국가들이 4G망이 대부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5G망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인정한 거죠. 폴란드 스파이 사건 난 뒤로는 완전히 이제 유럽 쪽에서도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망을 거의 많이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을 갖고 와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본인이나 좀 일찍 올바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지 좀 너무 늦었죠.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일단 이제 연정페이 하이 회장이 창업자이기도 해요. 창업자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직원들한테 보내면서 이제 감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가장 크죠. 한마디로 정비 줄이겠다, 비용 줄이겠다입니다. 화웨이 전 세계에 있는 화웨이 직원이 약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서방국들 유럽 국가들이 이제 화웨이 제품을 계속 썩고 있었는데 중국 스파이가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뒤로는 보이콧 당연히 지금 폴란드는 당연히 이미 보이콧을 했고요. 보이콧한 상태고 동유럽 국가들 거의 대부분 보이콧할 예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서유럽 국가도 원래 보이콧한다 그랬고 한마디로 쓰는 국가들이 돈 없는 나라들 일부 몇 나라만 좀 쓰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해봅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안 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 해보고요. 스마트폰 분야도 아마 좀 삼성전자를 빠르게 점유를 잠시겠던 화웨이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통신 장비에다도 해킹하는 상황이면 뭐 스마트폰 개인 해킹은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려를 좀 자아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만 해도 이 화웨이 회장은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냈었거든요. 입장을 갑자기 좀 급선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갑자기 급선회한 부분이 참 약간 좀 이제 뭔가 이제 크다고 생각했겠죠. 그 어떤 부분은.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연정페이가 화웨이 제품 쓰지 않는 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계속 이제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걸 지원을 했었어요. 사실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겠죠. 근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캐나다 같은 경우가 화웨이 제품 안 쓰면은 캐나다인 현재 마약 밀매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 사용시키겠다. 이미 사용으로 판결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사용시키겠다라고 이제 중국 정부가 압박을 해주고 하고 있으니까 화웨이가 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 정부 자체가 이제 태도가 약간 좀 달라졌죠. 달라진 경우는 무역 협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너무 이 부분을 민감하게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살짝 발대니까 이제 화웨이의 연정페이 회장도 자신감을 좀 잃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폴란드 사건까지 같이 겹쳤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분위기 좀 안 좋아졌고요. 이게 화웨이 폴란드 스파이 사건이 좀 항상 결정적이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5G 분야만 지금 현재 논란이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번질까봐 더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노리고 있는 거는 이걸 어떻게든 지금 스마트폰까지 분야로 좀 넓히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5G 분야로 한정시키려고 어떻게든 지금 하고 있다. 양 회사가 상당히 좀 가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바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양지수는요, 약간의 약보합으로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장 저희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리뷰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안타스포츠를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타스포츠. 리뷰를 한 이유가요.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손절가를 왔거나, 손절가 근처거나, 목표가를 왔거나, 목표가를 터치했거나. 네,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했는데요. 수익이 났다는 얘기겠죠? 네, 수익이 났습니다. 네, 수익이 나면 참 좋은 거죠. 일단, 안타스포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02020202, 코드 번호 여기 쉬워요. 02020202, 네,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요. 전체 매출 점유율의 44%가 아디다스와 나이키,
이쪽에 OEM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필라코리아와 데상트가 중국에서도 요즘 데상트 핫하다고 합니다. 또 코롱 스포츠, 우리나라의 코롱 스포츠의 중국 도처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코리아, 데상트, 코롱 스포츠가 요즘 핫한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핫한 브랜드들은 다 안타 스포츠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중산층 인구가 좀 많아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운동에 좀 관심이 많아지고요. 3년 만에 용품 시장이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체 브랜드로는 또 저렴한 브랜드인 안타 스포츠 그 브랜드를 또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영국 아웃도어 브랜드 스프란드를 유지했다고 그때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매수가가 보시면 34점 350, 그 다음에 32.500 이 두 라인에서 제가 그 매수를 이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쪽 두 라인에서 매수를 얘기 드렸었는데, 안타깝게 이 상단 라인만 매수가 되고 하단 라인은 매수가 안 됐어요. 매수가 안 됐는데 상단 라인 매수돼서 그 다음에 이쪽 올라왔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제가 얘기드렸던 라인인 38.200 부분은 이미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목표가 수익 실현하실 분은 수익 실현을 이미 여기서 반 정도 하셨어야 되고요. 나머지 반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안착을 하겠죠. 안착을 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때 이제 38.000에 우리가 심리 접근이 추가적으로 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9.350에서 29.350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에서 34.500으로 손절가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높여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2차 목표가는 42.300, 40.300 라인,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45.500으로 목표가도 살짝 높여가지고 다시 한번 대응해서 쭉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